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와 조금 연관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저희 피해자분들 중에서 한 분을 소개를 해주신 분이 어, 그 법무법인의 뭐그 사무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꽤 오랜 동안 뭐 그쪽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저희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세가 저보다도 뭐 띠동갑 이상으로 연세가 있으신데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 좀 서로 이해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어, 이런 이야기죠. 변호사, 정말 똘똘한 변호사, 그 다음에 이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소인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위라는 데서 사기 유사수신 뭐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고소가 이루어졌고 송치가 되고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경찰 측에서는 배임 횡령에 대해 가지고는 수사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사기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이 된다. 배임은 또 어떠한 그 사실에 준해 가지고 어떠한 증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고소장에다가 그 범죄 사실을 고소장에 넣어야 되죠. 횡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피해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고소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 배임과 횡령은 빠져버렸고, 사기, 그 다음에 유사수신이 또 땡겨져 올라와 있고, 방문 판매법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지금, 그, 경찰에서는 송치를 하면서 이런 그 범죄로 해가지고 송치를 한 거죠. 기소를 해달라고 검찰에.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또 들어왔는지 이거는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렇게 됐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 제가 오늘 그분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이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입금이 될 때까지 그 동안에 기망행위를 했고, 그렇게 그 기망행위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스테이킹을 예치라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했고, 이랬을 때 이거를 줄 만큼의 능력이 그 당시 있냐, 없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게 이제 사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근데, 어, 제가 이 설명을 하니까 그분은 대마 알아들어요. 뭐나 하면은, 형 금융 시스템에서 예적금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원금 보호장이라는 의미가 금액 보장이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은 이거는 저희가 스테이킹이라는 그 자체가 가상자산을 예치를 하고 뭐 스테이킹을 예치라고 표현을 그쪽에서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거래소의 가격이 엄청나게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량 보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쉽게 그냥 이해를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는 암호화폐로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거는 확인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 검사도 경찰도 처음에는 지금 검사 쪽은 공판에서는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이미 그거를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판사 쪽에서 거기에 속기를 하는 사람도 그걸 다 이미 기록을 해놨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원금을 정말 우리가 스태킹을 한 게 원금이 현금이었느냐 이거부터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원금 보장도 마찬가지로 고수익에 대한 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보상이라고 하는데 보상 자체를 이미 어느 한 사람도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았고 해지를 하면은 또 수량이 또 나와요. 그럼 다 이건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럼 뭘로 잡아넣을 거냐.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그 아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를 살짝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저기, 뭐고,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내용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유사수신이라는 뭔가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 건데, 이것도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역시 지금 예치를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암호화폐, 비트이더 USDT, KOK, 이게 전부 다였죠. 그다음에 방문 판매법 관련해 가지고는 그거는 뭐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범죄 그 조직을 구성을 하는 거에 우리는 원금 보장이라든가 원금이 현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떠한 쪽에서 그리고 재단에서도 운영사 뭐 여기서도 원금 보장은 사용하지 마라. 유사수시라는 것도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홍보 가이드라인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내놓은 상태고 그 뭐 그쪽 표현으로 하면 최상위 그 모집책들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고소를 한 사람들은 뭐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원금 보장도 되고 원금이 현금이고 이런 거를 소개받을 때도 그렇게 받고 자기도 소개를 했고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 사업에 참여도 안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경찰에서는 범죄 조직이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런 것 자체를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시에 두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개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중간 모집책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저기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똑같은 진술을 하면은 우리가 피해자이자 가해자도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공범으로 다 잡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일부분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백을 한 꼴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기로 그쪽에서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저기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어서는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를 실제로 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됐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제가 그
뭐 강남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네명의 수사관이 저희 사건을 담당을 해서 세 번째 담당을 했던 수사관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고소인 피해자가 가장 이 사건을 그 진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오늘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고인 측에서는 나는 모른다. 부인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모른다가 아니고 부인을 한 거고 그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네가 모른다라고 할 수 없도록 그거를 증명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건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부인을 할 거예요. 몰라서 모른다가 아니고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한 단체에서 했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 고소장에 들어가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거를 그 사람들이 기입을 그렇게 명시를 명확하게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재판장이 피고인 측에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피해자 측에서 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모릅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방청석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고함이 나올 거예요. 고성이 나올 거라고요. 야유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고함이나 야유나 이런 거를 할 게 아니고 저렇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물증을 또는 이 범죄를 보고에 대한 사실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를 제출을 해야죠. 그게 안 되면은 이 사건 자체가 좀 힘들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명 정도가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 측에서는 했어요. 그리고 6명은 두 개의 법무법인은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14명이에요. 그러면 14명이 그 14명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고소가 되는 기소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그 사람들은 맡아서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피해자 측, 고소인 측의 변호사가 한 명일까요? 아니면은 두 명일까요? 세 명일까요? 10명일까요? 아마 한 명일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변호인 한 명에 고소인도 그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가 됐다고 하면은 또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는데 이 변호사가 그 자기가 알아가지고 고소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만한 지식을 또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이기에는 뭐 현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단은 고소인들이 현금으로 이만큼 우리는 예치를 했는데 지금 돈을 못 돌려받고 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그거 사기네요. 하겠죠.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하고 보수익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변호인 측에서는 그걸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게 금액 보장인지 수량 보장인지 이거 자체가 확실치 않은 상태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사실 실제로 아니다라는 게 증명을 저 같은 사람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사건 자체가 성립이 되기가 정말 힘들다. 근데 현금으로만 하면은 사건 성립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저도 분명히 거기 뭐 그쪽에서 그걸 하기 전부터 저도 사기로 뭐 몰고 갔었겠죠. 근데 이게 아니니까 결국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의 그분이 그 점심시간 바쁘셔갖고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정말 한 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해가면서 통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힘들겠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분은 저를,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이야기가 전화상으로가 아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나을 건데, 뭐 그분은 서울에 계시고, 저는 경북분에 있고,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밖에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여러분들 보고 우리 뭐 1억짜리든지 2억짜리 정도 되는 변호사를 사기 위해서 우리 이 법적 모금을 좀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실 수 있겠어요? 그 돈을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춰요. 근데, 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가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그 우리가 선임을 해가지고 돈 정말 많이 주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이 일을 변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내용부터 싸그리 먼저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배임이라고 했을 때 배임 행위를 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그게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뭐 그 정도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담당 변호사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경찰청장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검사도 만날 수도 있고 판사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뭐 지금 저희가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수임료 그 자체를 선임비 자체를 별로 주지를 못했어요. 정말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 이사장이 이 운영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알아봤는데 아마 최고로 쌌던 게 4천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싸움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고소를 해도 좀 싸움이 뭐 이런 시기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압수수색이든 뭐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것들을 어 확보를 빨리 할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입출금 통계 자료라는 것조차도 그때 이사장이었던 사람은 그거를 소위 말해서 쿡을 하듯이 접근 권한을 달라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 그걸 접근 권한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서 백업을 받았던 자료가 결국에는 제가 뭐 설명을 드리고 있던 입출금 통계 자료 그 엑셀 파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이거를
법적으로 갔을 때 좀 힘들죠. 그게 마침 경찰이 뭐 압수수색을 해가 그거를 다 증거 자료로 어, 압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르겠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가 어, 사실은 녹록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오늘 그분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정치권이든 어디든 귀담아 정말 들어야지. 그래야지 이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할 때까지 들어야지만이 뭔가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데서는 3분 듣고도 이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거나 자기가 찾아보고 뭐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어제도 뭐 그 어제가 아니고 그 전날인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했지만은 경찰이 우리 사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오늘 통화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그거 다 그런 걸 다 이해를 하시니까 경찰이 경찰의 수사 역량이라는 거 이것 자체가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도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문제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경찰한테 수사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예상했는 내용들이 저는 그 예상되는 문제점 전부 다가 실제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업무 과중에다가 이 베이스 자체가 좀 모자란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해서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지금도 고소건들이 그게 뭐 범죄목은 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고소를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뭐, 고소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일일이 다 또 수사를 그것들도 다 해야 돼요. 전국에서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그, 케오케오 관련된 사건을 주무관청이 지금 울산경찰청이 되니까 그쪽으로 다 전국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대요. 그럼 사건 접수가 되면은 좋든 싫든 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이것도 몇 번은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개나 소나 전부 다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건 접수를 시키면은 시간만 계속 더 걸린다. 누구를 도와주는 일이냐. 결국에는 이 수사를 해줘야 될 경찰들이 똑같은 내용을 행정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보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또 뭐 고소를 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어, 조사 진술을 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자꾸 지나가고 실제로 제대로 좀 들여다봐야 될 수사에 시간적으로 그걸로 허비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다. 결국에 그거는 이 범죄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할 때 명확하게 이러한 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를 요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증명이 되면은 송치를 해 주세요. 기소하세요. 재판 가서 판결 받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당했는 거고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이거를 저놈들을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어렵죠. 강남서의 저희 그 사건이 그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비대위 쪽에서 주장을 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대검에다 고발을 했지 강남경찰서에 고발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결국에는 강남경찰서에서는 한 명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그 불송치 사유 뭐 그 불송치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쭉 기술해 놨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한 이유로 불송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저희 고발 내용과는 뭐 무관한 내용, 뭐 이런 것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피고인도 모르고, 피해자인 저희도 모르고, 자기들도 뭐 그 암호화폐 추적기인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모르겠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놈들은 모를 수가 없다라고 그 내용을 이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속지를 한 거예요. 이 울산경찰청에서도 4명 정도가 지금은 이 팀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한 명이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그건 어제도 뭐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일반 경찰관 한 명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울산경찰청에서는 한 명이서 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데 서울경찰청에서는 그걸 단방에 그냥 혼자서 해가지고 불성실 때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담당한 시간은 불과 3개월.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간 거는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1년 3개월에 5개월 하면 1년 8개월 동안 여기서 했다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하다가 넘겼는데 그거를 그쪽에서는 1년 8개월을 하고서 그냥 넘긴 상태고 1년 3개월 동안 한 거는 불송치를 한 거고 이게 강남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한 거고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간 지는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냥 온고잉 중이에요. 근데 얼만큼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그냥 이제 비유적으로 제 마음의 표현인데 그냥 경찰을 두드러 부술 정도의 뭐, 정도의 수준의 우리 혈세만 빼먹는 좀 먹는 그런 집단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화가 난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 얼만큼 똑똑하고 아니면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잘 알아야지만이 싸움이 될 수 있느냐는 건데 근데 저희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이미 먼저 기소를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저희가 증거를 자료를 제시를 하고 뭐 그래야 김판정이가 지금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되고 뭐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거를 우리 때문에 뭐 구속을 그렇게 했다 그러든가 뭐 그게 저희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맞지 않는 말을 마음대로 지키려는 것처럼 고소를 하면서
내용 자체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놨는데, 그렇게 해놓고서도 뻔뻔하게, 지금 뭐, 최영규가 가장 악랄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지금은 소위 말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용을 당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뭘로 듣고 있다가. 이 정도로 피해자들이 내용 자체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추앙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뭐 인기몰이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스탠스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배임 횡령도 자기들이 했다라고 했는데 배임 횡령 그거 자체가 배임에 대해서도 그런 고소장을 자기들이 냈다라고 하면은 배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이 자체를. 근데 왜 고소를 자기들이 할 때 배임 횡령까지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한 거는 사기보다는 배임 횡령 쪽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쪽 게 더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 자기들도 우리가 배임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배임이라는 거, 횡령은 해당이 없어요. 배임이라는 거 자체를, 어, 범죄 행위로 봤다라고 고소 내용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저희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 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사기만을 주장을 그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기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단계 사기, 뭐 유사수신, 뭐 이 이야기만 했잖아요. 방문 판매법은 이야기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갔죠. 그게 누가 어디에서 그렇게 이제 그 정리가 돼서 넘어갔느냐 하면은 결국은 경찰에서 한 거잖아요.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도 자기들은 그렇게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소장에 넣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경찰 쪽에서는 배임이 들어왔는지 횡령이 들어왔는지 자기들은 그 배임 횡령으로는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배임 횡령이 그 고소장 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2024년 12월 14일에 그런 내용을 띄우고 2025년 4월 23일인가 뭐 그 최영주 씨에 대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당했을 것 같다. 또는 좀 도와달라. 왜 이렇게 바뀌어요? 이미 자기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송치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이야기예요? 내용을 제대로 알고서 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힘드냐? 피해자들이 얼만큼 힘이 들어졌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최영규가 지금 직접 여기 정원대에 나와가지고 정언을 해줬을 때, 이게 사기에 자기가 공모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공범인 그런 걸로. 근데 최영규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범이요. 저 사람들 이야기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손을 내민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가해자가 될 거다. 그 사람들 그 입출금 내역 다 따져보고 하면은 가해자일 거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개도 받고 소개도 했고 자기도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다라고 했으니까 그거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쓰는 용어가 그게 있잖아요. 중간 모집책, 뭐 하위 판매원, 판매원이라는 게 이어서 왜 나와?
나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문 판매법이 적용이 됐겠죠. 아,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오늘 그분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어,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아실 건데, 6개월이에요.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선고가 나든 안 나든 풀려나야 돼요. 그 전에 선고가 나지 않아도 풀려나요. 선고가 돼가지고 유죄가 떨어지면은 그쪽에서 항고를 해도 뭐 2심으로 가도 8개월 동안 또 구속이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유죄가 나면은 또 8개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88에서 22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경찰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지금 시간을 끌고 지금 4차까지 갔잖아요. 5차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다가 이 사람이 일단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우리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도 필요한 그 수사에 이 사람의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를 수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태와 불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은 제대로 응하겠느냐는 거죠. 심지어는 과태료를 물고 있는 정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소환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도 불응하는데 출석 요구 날려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출국 금지 정도는 유효할 수도 있는데 뭐 중간에 선고가 1차 선고가 나기 전에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도망을 가더라도 해외로 못 나가도록 출국 금지는 뭐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어디에 있는지 이 뭐 정말 이 출석을 한번 시켜가지고 신문을 조사를 한번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쉽겠느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분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그분도 공감을 다 해요. 근데 저는 그분 잘 몰라요. 뭐 그리고 변호사도 아니에요. 근데 사무장이라는 그 자체가 또 그런 거를 뭐 저기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어, 그 도움을 좀 주실 수는 있겠죠. 이 우리가 제가 마지막으로 또 뭐 이야기했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 정말 힘들다. 뭐 어, 암학 박사인 모 대학교의 블록체인 센터장인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정도로 힘든 싸움이 될 건데 고생이 많다. 뭐 고생스럽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범죄를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인식을 시켜야 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전히 저는 경찰이 알고 있는 정도가, 어,
2년 이상 사기 유사 수신을 하면서 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된 KOK 사건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느 정도는 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또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엄청 많은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제가 설명할 때는 그 소위 말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런 느낌조차도 저는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잘 몰랐던 거, 나하고 같은 수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과하다라고는 생각지 않을 정도니까. 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테이킹 하는 절차를 쭉 설명을 드리면서 현금은 어디까지가 현금이었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암호화폐로만 뭐 거래소에서 움직이던 다른 거래소로 옮기던 거기서 옮겨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국의 지갑으로 보내던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스테이킹을 하던 이 모든 것들은 암호화폐밖에 안 움직였다는 거는 정말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그 상식이죠. 뭐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거는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현금이라고 하고 있으니 결국에 이 뭐 수사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그다음에 변호사든 전부 다가 뭐 언론사든 이쪽에서도 이게 금전이 그렇게 움직인 것 같다. 저희들, 저희 KOK만 보시더라도 아시잖아요. 가치가. 개수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7달러 하던 게 지금 0.0007, 1달러, 0.0002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거를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킹은 그렇게 우리가 수량으로 들어갔고, 암호화폐, 뭐 각각의 암호화폐의 수량으로 들어갔는데 현금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정말 배꼽 잡고 웃어야 될 일이지. 정말 이거를, 어, 울어야 될 일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니, 이거는 정말 미치고 발짝 뛸 노릇이에요.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와놔놓으니까,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떠벌려 놔놓으니까 저희가 거꾸로 힘들어졌고, 많은 피해자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나가고 싶은데 제대로 정상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지금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검찰로 어떻게든 넘어갈 거예요. 뭐 그 예상 시점을 제가 물어본 걸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그 피고인을 뭐 그 송치가 되기 전에 고소가 되는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은 피의자라고 뭐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피의자 신문을 피의자 그 저기 그 진술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제목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제목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해야죠. 하면서 후달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면 질의를 하도록 대면 그 신문을 하든 뭐 대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뭐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 뒤집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제와 좀 연결도 좀 되지만은 저희 상황이 이렇다는 거 정도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좀 아시고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좀 아셨으면 하는 바라면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